책이 말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철학자의 생각을 배우기보다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었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세상이 밝다고 말하지 않았고 인생이 공정하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이 오디오북은 명언을 모아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삶을 견디며 만들어낸 사유의 흐름을 한 장씩 읽어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본 세계를 그의 눈으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Part 1. 한 남자는 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었을까? 이 철학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생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어린 시절, 가족, 상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에서 시작됩니다. 1장. 이 철학은 한 남자의 인생에서 시작되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처음부터 철학자가 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8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와 지적이지만 차갑고 야심찬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불안했고 어머니는 늘 멀리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이른 나이부터 이 세상이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이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말은 어느 날 현실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지만 많은 기록은 자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균열이 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삶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감각을 몸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역시 그를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유명한 작가였고 사교계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아들은 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네오는 너무 어둡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줄 모른다. 이 말들은 그의 성격을 바꾸기보다는 그를 더 깊이 고립시켰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의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일찍 깨닫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 언제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후 그는 상업을 배우기 위해 여러 나라를 떠돌지만 마음은 늘 허무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그를 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무렵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이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때부터 쇼펜하우어는 철학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그를 유명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는 대학에서 칸트의 철학을 접하며 세계가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속에서 구성된다는 생각에 강하게 끌립니다. 그러나 곧 그는 그 누구에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철학자들은 세상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쇼펜하우어가 본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았고 삶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고통은 이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고통을 겪는가? 왜 만족은 늘 잠깐뿐인가? 왜 인간은 행복을 원하면서도 스스로를 괴롭히는가? 이 질문들은 후스날,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의 쇼펜하우어는 아직 철학자라기보다 세상과 맞지 않는 한 인간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만의 사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 이 고독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철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책상 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외면당한 삶 속에서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좋게 보려 하지 않았다. 나만 있는 그대로 보려 했을 뿐이다.
이 태도는 그를 사랑받지 못한 철학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지금까지도 읽히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가 본 세계를 그의 눈으로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철학은 희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거짓 위로도 건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점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그를 읽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왜 평생 외로움을 선택했는지, 왜 인간관계를 경계하게 되었는지로 이어집니다. 2장. 그는 왜 사람들 곁에 머물지 않았는가?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싫어한 철학자로 자주 기억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인정받지 못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지만 그의 강의실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헤겔은 당대의 스타 철학자였고 국가와 사회, 진보를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고통, 욕망,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철학을 원했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 요구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듣기 좋은 말을 원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대중의 인정을 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인간관계는 위안의 공간이 아니라 소모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욕망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으며 채워져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만족스럽고 서로를 이용하거나 상처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실망할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이 말은 냉소처럼 들리지만 그에게는 삶의 관찰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기대, 실망, 분노, 거리두기, 그리고 이 반복은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합니다. 혼자 살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며 개를 제외한 어떤 존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 이름은 아트만이었습니다. 그는 개와 산책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적어도 너는 내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에는 그의 인간관에 대한 모든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비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보려 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이 욕망은 사랑으로도 성공으로도 소유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행복을 기대하는 순간 고통의 가능성도 함께 시작된다. 이 철학은 사람들에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불편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불편함 속에 진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고독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훗날 그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이어집니다. 그가 묻기 시작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욕망으로 움직인다면 이 세계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은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이지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살펴봅니다. 3장. 세계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쇼펜하우어가 던진 질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쉽게 고통받는가? 그는 이 질문을 종교로도 도덕으로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세계의 본질은 이성도 신의 질서도 아니라 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욕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 이전에 존재하는 힘, 살아있으려는 맹목적인 추진력입니다. 배고픔, 선교, 경쟁심, 소유욕,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은 이성의 선택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이성을 끌고 갑니다. 이성은 의지가 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해서 한 선택이야.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원했고 이성은 그 이유를 나중에 만들어냈을 뿐이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안도하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 채워지면 지루함. 쇼펜하우어는 이 두 상태 사이를 인생이 오간다고 말합니다. 고통과 지루함 사이의 진자. 그래서 그는 인생을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기본값인 세계가 아니라 고통이 기본값이고 행복은 예외적인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비관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잘못된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더 큰 실망을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과대평가할수록 고통은 더 커진다. 이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지혜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세계는 변하지 않아도 고통은 줄어듭니다. 그는 이 지점에서 다른 철학자들과 완전히 갈라집니다. 헤겔이 말한 진보, 계몽주의가 말한 낙관, 미래에 대한 확신. 쇼펜하우어는 그 모든 것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류는 나아간다고 믿지만 욕망의 구조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고 전쟁은 사라지지 않으며 인간의 고통도 형태만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이성이나 도덕이 아니라 맹목적인 의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의지로 가득 찬 세계 속에서도 고통을 줄이는 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길은 욕망을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잠시 멈추는 경험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를 멈추는 첫 번째 방법, 예술과 관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장. 의지를 잠시 멈추는 순간, 예술.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의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지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지가 잠시 침묵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술입니다. 사람이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 나라는 존재를 잊게 됩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바라볼 때, 시 한 구절에 마음이 멈출 때 그 순간에는 이익도 미교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듣고 머무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의지 없는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항상 무엇을 원하며 삽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안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술 앞에서는 원함이 잠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예술을 단순한 취미나 장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술은 고통의 세계에서 잠시 숨 쉴 수 있게 하는 창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높게 평가한 예술은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음악은 세계의 모사 모체가 아니라 의지 그 자체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다른 예술은 형상이나 장면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지만 음악은 말없이 의지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음악은 설명 없이도 사람을 울리고 위로하고 가라앉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들을 때 인간이 가장 깊이 자기 자신을 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잊음은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뿌리인 욕망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나오는 귀중한 휴식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술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잠시 이 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예술은 영원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연주가 끝나면은 의지는 다시 돌아오고 욕망은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첫 번째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더 깊은 단계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윤리, 그리고 연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쇼펜하우어가 이성이나 도덕이 아니라 연민을 윤리의 핵심으로 보았는지, 왜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삶의 태도를 바꾸는지 이야기합니다. 5장. 도덕의 근원은 이성이 아니라 연민이다. 쇼펜하우어는 당시의 철학자들과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칸트는 도덕을 이성의 법칙으로 보았고 사람은 이성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성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가? 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니라고. 사람이 누군가를 돕는 순간 그 안에는 논리도 규칙도 계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단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연민,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 쇼펜하우어는 이 연민이야말로 모든 도덕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도덕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책으로 배우고 규칙으로 익히고 교육을 통해 습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진짜 도덕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그때 이미 도덕은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연민의 순간만큼은 이기심이 멈춥니다. 그 순간 나와 너의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가 잠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욕망, 내 이익, 내 생존을 잠시 내려놓고 타인의 고통에 마음을 내주는 순간 그는 이것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윤리를 규칙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윤리는 태도의 문제이고 시선의 문제이며 타인을 바라보는 거리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연민이 없는 도덕은 차갑고 형식적이며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민에서 나온 행동은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연민이 삶을 조금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유일한 윤리적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연민 역시 완전한 해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연민을 느끼는 순간에도 의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윤리 다음에 더 근본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금욕과 의지의 부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쇼펜하우어가 욕망을 줄이는 삶을 가장 깊은 해답으로 보았는지, 왜 그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감소를 목표로 삼았는지 이어집니다.